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국민의힘 갈등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몸부림이라면 그러려니 할 텐데 서로를 갉아먹는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연이틀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사실상 후보 등록 전 단일화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러자 오늘 저녁부터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소위 플랜 B에 들어간 건데 내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단일화에 나설지 최종 결과를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당장 김문수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법적 조치도 취하는 등 파열음이 적지 않은데 국민의힘에 국민이 진정 있는 건지 이번 대선을 어떻게 치를지 보관은 있는 건지 많은 분들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9은 단일화 조치에 들어간 국민의힘 움직임과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간 공방까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입니다. 어젯밤 국민의힘이 올린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문입니다. 안건은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자 지명으로 소집 날짜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입니다. 앞서 지도부는 지난 5일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예고했는데 김문수 후보 측이 이를 금지해달란 가처분을 신청하자 공고를 새로 낸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어려울 땐 전국위원회를 열어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1일에 최종 후보를 결정해 등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11일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이전에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서 이재명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후보를 기호 2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김문수, 한덕수 후보 중 누가 더 경쟁력 있는 후보인지를 묻는 여론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선과 똑같은 방식으로 당심과 민심을 50%씩 반영하는데 오후 5시부터 당원 대상, 오후 7시부터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돼 내일 오후 마무리됩니다. 김 후보가 후보 등록 전 단일화에 계속 반대할 경우 최종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계획으로 후보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86%가 11일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제3자에게 대선 후보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바로 나서지 않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한 이른바 플랜 B를 가동하면서 의원총회는 내일 오전으로 소집했습니다. 그전까지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마지막 설득에 나선다는 건데요. 지도부와 김 후보 간 충돌은 이미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양측 간 설전, 한송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아침부터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며 당무 우선권을 행사해 단일화 작업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합시다. 앞서 한덕수 후보는 오는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당사 사무실에 출근해 당무 우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가 주장하는 단일화는 허구라며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즉시 단일화를 원한다는 당원이 87%에 달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다고 한 김 후보 주장에 대해서도 한덕수 후보를 불러낸 건 김문수 후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를 누가 끌어냈냐고 했는데 저는 바로 김문수 후보가 끌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후보의 잘못된 결정이 있을 때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의원들도 경선 과정에서 수십 번 했던 약속을 저버리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절망했다며 단일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밤사이 김문수 후보 설득을 계속한 뒤 내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최종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후 있었던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간 63분간의 두 번째 담판이 무산되면서 여론조사 단일화를 본격화했습니다. 두 후보는 야외에서 전 과정이 생중계되는 가운데 단일화 토론을 사실상 벌였는데 시기에 대한 두 후보의 생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먼저 장윤정 기자입니다. 단일화 협상 결렬 후 하루 만에 다시 만난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국회 앞 야외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 협상 의지를 다집니다. 당장 오늘 내일 우리 결판 냅시다 오늘. 네, 좋습니다. 하지만 단일화 시한을 두고선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한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먼저 주장한 건 김 후보였다며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후보님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결정하십시오. 어떤 절차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김 후보는 단일화에는 동의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이 필요하다며 그냥 자리를 내놓으라는 거냐고 맞섰습니다. 선거운동도 안 하고 등록도 안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단일화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냥 자리를 내놔라는 거죠. 한 후보는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김 후보는 출마가 확실하지 않은 후보와 어떻게 단일화를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최소한의 예의다. 출마가 확실하지 않은 분하고 어떻게 또 단일화라고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그거는 제가 두 후보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한 후보가 대화 종료를 제안하면서 또다시 빈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오늘 단판에서 한덕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22차례나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은 점을 강조한 반면 김 후보는 3억 원씩 내고 경선을 거쳤다며 입당도 안 해놓고 무슨 소리냐고 반발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여러 차례 오갔는데 반복된 공방은 이채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단일화를 강조해놓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왜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2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다 준비하셨을 거예요. 김 후보는 그렇게 급하면 왜 경선 중에 입당하지 않았냐며 왜 끝난 다음 나타나 청구서를 내미냐고 반박했습니다. 다 돈 1억씩 내고 또 한 번 또 다음 통과하면 또 1억을 내고 또 그다음 또 1억을 내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제가 여기 와 있지 않겠습니까? 한 후보는 미국발 통상위기 속 무책임하게 나올 순 없었다며 단일화 이후 즉각 입당할 거라고 약속했지만 단일화가 잘 되면 저는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의 정당 경험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당원도 아닌 후보가 경선이 끝난 후보에게 단일화를 요구하는 건 세계 정당 역사상 처음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0여 명의 그 경선 후보들이 지금 심지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해야 되겠다. 결국 한 후보의 입당을 놓고 같은 공방만 되풀이되면서 단판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정당이 나서서 이 온갖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이 단일화는 우리 김 후보와 저 둘이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국회 야외 마당에서 진행된 담판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사회자 없는 토론회로 한덕수 후보가 주도하고 김문수 후보가 반박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회담장에 모여든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는 단일화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기도 했습니다. 담판 현장 모습은 홍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마주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악수한 두 후보는 덕담으로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무위원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국무위원으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는 만큼 친분을 바탕으로 한 편안한 대화도 있었지만 후보님께서 어제 김욱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은 나는 등록 안 하겠다. 아니 제가 이러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주 깊이 인사를 드리면서 했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알죠. 같이 내각에서 일을 했는데.
이내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기는 입당도 안 한 정당에서 나를 후보로 결정해주면 자기는 입당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하하는 말씀 같네요. 조금 좀 그렇게는 말씀 안 해주시죠. 후보님께서 자기는 대화는 주로 한 후보가 주도하고 김 후보는 그에 반박하는 식으로 이어졌습니다. 후보님이나 저나 우리 속된 말로 가로 가버린다는 거 있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진행된 회담 내내 일부 지지자들의 고성에 대화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 소송도 많고 싸움도 많고 다툼이 많은 그런 판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소리 지르는 분들 이번에 보니까 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보 등록 전 단일화라는 손팻말을 들고 회동장을 찾아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대화는 어색한 두 차례 포옹으로 마무리됐지만 양측은 누가 먼저 기자단의 질문을 받느냐로 10여 분간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역대 선거에서도 단일화가 주요 변수였던 적은 종종 있었지만 관련 협상은 대체로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처럼 단일화 협상이 이렇게 1시간가량이나 그대로 생중되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늘 협상과 사실상 단일화 결렬에 대비해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 움직임까지 뉴스더에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토론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 어떻습니까? 보신 분들마다 평가는 엇갈리겠지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을 위주로 전해드리면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된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 같아 답답했다는 등의 평이 줄을 이뤘습니다. 물론 김 후보의 단일화 약속을 믿고 지지했던 의원들의 감정이 반영된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로 한 후보 주장을 김 후보가 반박하기보다는 기존 논리를 반복하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면서 대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양상이 됐습니다. 자, 근데 오늘 김 후보 보니까요, 한 후보에게 왜 미리 그럼 국민의힘의 입당에서 경선을 함께 치르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좀 강조했습니다. 근데 경선 때 했던 것과는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저희 TV조선 토론회에 나와서 했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바로 늦지 않게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한덕수 후보가 나온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 늦지 않게 단일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당 분법을 몰라서 그런다, 정당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실질적인 논의보단 형식 논리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선 기간 동안 김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들이 오늘 단일화의 진정성을 강조했던 김 후보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성토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단판은 사실상 오늘 결렬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 여론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당연히 후보를 교체한다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누구를 염두에 둔 조사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단일화 방향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선 후보 교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체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그 같은 조치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말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곤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 김 후보가 후보 교체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내면 당 내부 구성원 간 법적 공방으로 치달으며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뭐 후보를 내지 못할 경우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하던데요. 당내에선 단일화 협상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뭐 제3의 당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좀 옮겨가자 이런 주장도 있는 겁니까? 네, 윤상현 의원이 제안한 안인데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소수 정당으로 탈당한 다음 한덕수 후보를 이 정당의 후보로 등록하자는 겁니다. 만약 20명 이상 옮겨가게 되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되기 때문에 상당 액수의 선거 보조금을 선관위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후보가 기호 3번을 달고 대선 레이스를 뛰다가 국민의힘 후보로 기호 2번을 단 김 후보와 투표용지 인쇄일인 25일 전까지 단일화 시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한 한 후보를 설득할 수 있을지, 또 탈당을 자원할 의원들이 나올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경우에 따라선 기호 2번 후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선 정당 직인과 당대표 직인을 찍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후보 자체를 내지 않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차원으로 거론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네, 사실상의 단일화 시점, 그러니까 기호 2번 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점은 11일인데 이런 방식으로 단일화가 시너지를 낼지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단일화 내용을 겪자 표정 관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한편 무소속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형사고발했습니다. 김 후보보다는 한 후보 쪽에 더 공세의 무게를 두는 듯한 모습입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단일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봤는데 좀 웃깁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당 선대위도 초등학생 반장 선거도 이렇진 않을 거라며 막장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후보를 내란 수수방관 연대라고 싸잡아 비판하며 후보 자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편의 막장 사기극을 보는 듯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한사코 싸고 돌더니 당원이 뽑은 대선 후보는 못 쫓아내 안달입니다. 특히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를 향해 집중 공세를 폈습니다. 국정 운영 지금까지 내팽개치고 나오더니 포기하겠다고 하는 말부터 입에 담습니다. 털끝 하나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심산입니다. 민주당은 또 광주 사태 발언으로 논란이 된 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도 같은 표현을 썼다고 말한 게 허위라며 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감추기 위하여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완전히 왜곡한 허위의 사실을 말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행정관료 출신인 한 후보보다 극우 이미지의 김 후보가 나오는 게 중도층 싸움에서 더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제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노동계가 기대하는 주 4.5일제 공약을 계엄 선포하듯 하진 않을 거라며 재계를 안심시키기도 했는데 우클릭 행보를 다시 재개한 듯합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경제 5단체장들과 만난 이재명 후보가 최근 진행 중인 경청 투어에서 많이 들은 얘기라며 운을 띄웁니다. 우리 아들, 딸 취직 못하고 놀고 있어요. 꼭 경제를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듣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과거처럼 정부가 경제산업 문제를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다며 민간을 믿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기간에 이뤄낸데 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앞서 오락가락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우클릭 행보에 다시 나선 겁니다. 경제 단체장들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적극적인 신사업 육성이 절실합니다. 가장 가까운 저희 이웃인 일본과의 경제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필요하다. 또 이 후보의 공약인 주 4.5일제에 대해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기업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자 계엄 선포하듯 하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긴급 재정 명령해서 확 시행을 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시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런다고 뭐 표가 엄청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경제 유튜버들과의 간담회에선 집 사겠다는 사람들을 말리지 말자며 충분한 공급을 해주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걸 막을 길은 없다. 그걸 어거지로 하려고 하다가 사실 부작용이 많이 생겼는데. 대선 이후로 모든 재판들이 연기되면서 행보가 한결 여유로워진 듯한 이 후보는 내일 경북을 찾아 3차 경청 투어를 이어갑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단서 조항입니다. 유죄는 안 되고 무죄는 선고해도 된다는 식인데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엔 재판이 중지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원안에 없던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게 명백할 때는 재판을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명백하게 공소 기각, 면소 또는 무죄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예외로 한다. 정치권 일각에선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공표 대상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면소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공범이 무죄를 확정받거나 소송의 조건이 바뀌는 상황 등을 가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 후보가 무슨 짓을 해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에게 행정부까지 넘어간다면 이재명 독재 국가의 끔찍한 본편이 시작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기존 대법관 인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대법관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건 처리 건수가 과도하다는 걸 발의 이유로 들었지만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입법 공세란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신속하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일부 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해드렸었는데요.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규탄하기 위한 법관 대표회의까지 소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의 소집에 필요한 법관 대표들의 찬성표가 모이지 않자 시한을 내일 오전 10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권에 휘둘린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소집 이유가 이것만이라면 다소 엉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하면서 전국 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위한 온라인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안건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례적으로 빨리 나온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정치적 중립 의지를 확인하자는 내용입니다. 회의가 열리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규탄하는 입장이 담길 전망입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선거법에 규정된 633 원칙에 따라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을 빠르게 결론 내린 대법원을 향해 일부 판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의 사법 독립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을 넣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안건으로 채택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열립니다. 당초 투표는 오늘 오후 6시에 마감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소집에 필요한 20%의 찬성을 얻지 못하자 법관대표회의 측은 연장 의견이 있다며 마감 시한을 내일 오전 10시로 늦췄습니다. 이에 대해 한 판사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을 올리던 분들이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으니 목소리를 높인다며 다수 법관들이 동의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자 그동안 침묵해오던 법조계 원로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변협 전 회장 9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과 청문회로 위협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건데요. 사법부 흔들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전직 변협 회장 9명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했을 뿐이라며 정치 개입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탄핵, 특검 등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으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하면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명엔 1989년 35대 회장을 역임한 박승서 변호사부터 직전 회장인 김영훈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률에 따라 제대로 재판을 한 것뿐입니다. 그 사법부의 그런 독립을 해치는 그런 행위여서 아주 우려스럽고,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 열린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으로 설립한 이른바 사법 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170여 명은 조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룰 수 있도록 사실상 사심제를 도입하자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개헌 없이 법률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인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알려주시죠. 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법 68조에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구를 삭제해서 대법원 판결도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재판 소원 제도입니다. 이게 도입이 되면 사실상 사심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헌재가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문제는 헌재가 생긴 이후 꾸준히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동안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사례는 딱 3번 있습니다. 모두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을 대법원이 그대로 적용해서 유죄 판결을 냈던 경우였는데요. 하지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은 헌재의 이런 판결 취소 결정을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재가 판결을 정식으로 뒤집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을 바꾸지 않고 법률로만 가능한 겁니까? 학계의 해석은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헌법 111조에 헌재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을 맞는다고 되어 있어서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대륙법 국가들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행 87년 체제에서 우리는 대법원과 헌재를 병렬적 존재로 합의했는데 이렇게 법을 바꾸면 헌재가 대법원 위에 서게 된다는 건데요.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상위기관이라 재판 소원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전제가 다르단 겁니다. 또 4심까지 소송이 이어질 경우 소송 비용이 늘어나서 돈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사법체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재판 소원을 허용하는 법률을 만들면은 그거는 87년 헌법에서 합의했던 그 헌법적 질서를 깨는 거예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력 분립 질서를 깨는 법률이 된단 말이죠. 예전에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없었습니까? 역대 헌법재판소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2013년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재판 소원은 법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국회에 직접 개정을 건의했었고요. 반면 2018년 유남석 전 소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현 제도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왜 이 시점에서 이걸 바꾸려고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네, 재판 소원을 도입하자고 주장해왔던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직후 법안을 낸 건 정치적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법 개정이 당장 이뤄지면 사건 폭증으로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면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는 합의체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무슨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를 불러오는 게 너무 눈에 보인다. 근데 이런 개정은 사법 체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너무 졸속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다음 주 월요일에 처음 공개됩니다. 그동안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는데 법원이 지상으로 출석하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법원 청사 입구를 통과해 지하 주차장으로 직행합니다. 하지만 오는 12일 재판부터는 지하 통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이 지상으로 출입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서울고법은 그간 재판 당일 주변 상황을 비롯해 법원 관계자들과 논의한 사항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어떤 사정이 바뀐 건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출입구에는 포토라인이 설치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에게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201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9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상으로 출입했지만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로 내고 달아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2km가 넘는 거리를 도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 3명도 다쳤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골목길을 쌩하고 달려온 검은 승용차가 배달 오토바이를 덮칩니다. 배달원은 충격에 튕겨나갔고 오토바이는 부서진 채 바닥에 나뒹굽니다. 비틀거리며 내린 운전자는 주변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내뺍니다. 어젯밤 10시쯤 40대 남성이 서울 방배동의 한 가게 앞에 있던 배달원과 시민을 덮쳤습니다. 굉음을 울리면서 차가 가는 걸 봤어요. 여자분하고 오토바이 기사님은 충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아갖고 전혀 못 움직이고 있었고, 교통사고 파편에 가게 유리창이 박살나면서 주변에 있던 시민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남성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와 시내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2km가량 도망치다 또다시 사고를 냈습니다. 남성은 차를 버리고 이곳까지 20m를 도망쳐온 뒤 빌라 주차장에 숨어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습니다. 너무 취해 경찰 조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습니다. 차량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골목길에 들어가고 사람 친 거예요. 경찰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도주치상 등 혐의로 남성을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검사를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인천에선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가 SUV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이미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SUV 한 대가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신호등 앞에 멈춰선 순간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의 SUV는 차체가 날아갈 정도로 수십 미터를 돌면서 튕겨져 나가고 중앙 분리대도 힘없이 부서져 나갑니다. 차소리 나더니 탁 하고 소리가 났어요. 차들이 막 멈춰있지 않아요.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또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이 숨지고 운전자 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 분리대 곳곳이 완전히 부서졌고 현장에는 차량 파편과 새 나온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미 올 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음주로 정지된 것 같고요. 그 정확한 날짜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마약 조직들의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독일인과 폴란드인이 도자기 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몰래 들이다 적발됐습니다. 무려 1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나영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택시에서 여행용 가방을 꺼내 오피스텔로 들어갑니다. 가방 안에는 수십 킬로그램의 마약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독일 마약 조직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들어온 조직원입니다.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각각 경기도 성남과 경북 포항에서 마약 거래를 하던 폴란드인과 독일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국제 택배를 통해 네모난 도자기를 국내로 들여왔는데 안에는 엄청난 양의 마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가론 120억 원어치, 1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마취제 일종인 케타민은 지난해 1년치 합수량보다 더 많습니다. 안에 이제 담아놓고 빈틈은 젤 같은 걸로 냄새 안 나게 그렇게 한 거죠. 이들은 도자기 안에 있던 마약을 과자 봉지 등에 나눠 담은 뒤 특정 장소에 약을 숨겨놓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수법이 아주 교묘해졌어요. 도자기를 일반인 했을 때는 사실 엑스레이나 마약견이 검식이 힘들고. 경찰은 외국인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지하철에서 승객 난동으로 열차가 지연되는 일이 이따금 벌어집니다. 이럴 때 지하철 보안관이 출동하지만 이들에겐 체포할 권한도 신분을 확인할 권한도 없어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내리고 탔는데도 열차가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남성 2명이 뒤엉켜 승강장으로 나옵니다. 후드를 쓴 남성은 계속 열차에 타려고 하고 다른 남성은 밀쳐내기를 반복합니다. 두 남성이 몸싸움을 계속하자 열차는 출발하지 못합니다. 지하철 보안관이 내려와 말려보지만 후드를 쓴 남성은 막무가내로 저항합니다. 시민 2명이 합세해 제지하고서야 열차는 도착한 지 약 6분 만에 출발합니다. 지하철 보안관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남성을 붙잡고 있다가 철도 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넘겼습니다. 타법권이 없다 보니 난동자를 제압하거나 퇴거시키는데 법적인 제약이 있고 닷새 뒤 을지로 삼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은 열차 출입문에 발을 집어넣어 열차 출발을 고의로 지연시켰습니다. 잇따른 난동으로 열차 지연은 물론 승객 안전마저 위협받자 지하철 보안관에게 신분 확인과 체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2011년부터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경찰과 업무가 중복되고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응 역량의 확충이라든지 같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난동 등으로 인한 민원 신고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만 19,300여 건에 이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지난 2월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를 수사해온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와 시공사는 허위 감리 보고서를 받아냈고 담당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위법 행위가 참사를 불렀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화재 발생 직전 호텔 모습입니다. 근로자들이 여기저기 자재를 쌓아놓고 내부 마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건물은 이미 2달 전인 지난해 12월 19일 사용 승인이 난 상태였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사용 승인을 받기로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3,25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정률이 91% 수준에 머무르자 감리업체를 회유하고 압박해 거짓 서류를 받아낸 뒤 지자체와 소방서에 제출해 건물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이 미뤄지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했던 시행사와 시공사는 감리업체 직원과 지자체, 소방 담당 공무원들에게 현금과 식사권 등을 뿌렸습니다. 경찰은 건물 사용 승인을 앞두고 지자체 간부가 호텔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수십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한번 나가지 않고 승인을 내줬습니다. 이런 비리는 결국 화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허위의 사용 승인을 받음으로써 안전관리 예산이 줄어들고 참사가 발생한 데 대한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대표와 시행사 본부장 등 8명을 구속하고 지자체 공무원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체코 정부가 한국과의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했습니다. 계약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미리 마무리한 건데 체코 정부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 임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서명식은 취소됐지만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예정대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과 체코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양국 간 신뢰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S korejskými kolegy pokračujeme v přípravě projektu tak, abychom ho co nejdříve mohli uvést v život. 체코 측은 서명식을 위해 헛걸음한 우리 정부 대표단에게 사과하고 입찰 과정이 공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Že nabídka toho vybraného uchazeče, což je KHNP, vlastně byla nejlepší po všech stránkách. Dala nám lepší cenu. 체코 정부는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 즉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까지 마쳤습니다. 이렇게 원전 계약을 서두르는 건 전력 사정이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체코는 전력의 40%를 원전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원전 4기가 노후화돼 신규 원전 건설이 시급합니다. 10월 총선에서 돌발 변수가 생기기 전에 반드시 계약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체코 입장에서는 우리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당장 발전소를 지어야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체코 입장에서도 이 일은 굉장히 급한 일입니다. 양국은 원자력 분야 등 14건의 업무 협약을 맺으며 본 계약을 제외한 일정도 계획대로 소화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오늘 열린 SKT 해킹 사고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요구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SKT는 위약금을 면제하면 최대 7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여전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국회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두 번째로 열린 국회 청문회. 대미통상 관련 행사 참여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불출석에 대한 법적 책임 지실 수 있어요, 최태원 회장님. 최 회장 대신 참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에게는 청문회 내내 위약금 면제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정신적 불안 이런 걸로 이미 피해를 본 겁니다. 그죠? 예. 동의하세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유 대표는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사회 논의와 정부의 법률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 500만까지 한 달 기준으로 그랬을 경우에 3년치 매출하고 위약금만 있는 게 아니라 3년치 매출까지 고려한다면 수조 원, 한 7조 원 이상. SK텔레콤은 어제 낸 의견서에서도 대규모 고객 이탈로 회사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법률 자문을 거쳐 위약금 면제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릴 방침입니다. 조사는 통상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과방위 내에 TF를 구성해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중국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심화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각각 관세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번 만남으로 반미 연대는 한층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손을 맞잡으며 활짝 웃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면 만남입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과 미국의 관세 압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공조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面对国际上的单边主义逆流和强权霸凌行径，中方将同俄方一道，肩负起作为世界大国特殊责任，挺应担当。 시 주석은 내일 러시아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도 참관하는데 2015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중러 간 밀착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푸틴 대통령도 조창과 티타임 등 비공식 대화를 마련하며 시 주석을 최고 주빈으로 대접했습니다. Твердо стоим на страж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равды, защищаем память о событиях военных лет, противодействуем современным проявлениям неонацизма и милитаризма. 푸틴은 27개국 정상이 참관하는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의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 반미 연대를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대신 주 러시아 대사가 참석하는 북한은 모스크바의 대형 행사를 하루 앞두고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추기경들의 비밀 선거 콘클라베 첫날엔 새 교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부터는 하루 4번 투표를 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전 투표에선 교황 선출이 불발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틀째 투표에서 선출됐던 만큼 오늘이나 내일 교황이 뽑힐 거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추기경 133명이 복음서에 손을 얹고 비밀 엄수를 맹세합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문이 굳게 닫히고
첫 투표 약 3시간 뒤 성당 굴뚝에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교황 선출이 불발됐음을 알립니다. Sumamente muy importante para todos los fieles católicos, no importa el color del humo, ahorita lo importante es rezar. 추기경들은 둘째 날인 오늘부터 오전과 오후 2번씩 하루 4차례 투표에 나서는데 오전 투표 결과는 또 검은 연기였습니다. 오후에 다시 2번의 투표가 진행되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격리 생활도 이어집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튿날 치러진 5번째 투표에서 선출됐던 만큼 현지 시간 오늘이나 내일 차기 교황 탄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ything can happen. That's really true. You know, they say the cardinal who goes into the conclave thinking he's going to be pope comes out a cardinal. 교황 선출로 굴뚝에 흰 연기가 피어오르면 성 베드로 광장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1시간 뒤쯤 교황 탄생을 공식화하게 됩니다. 새 교황은 흰 교황복을 입고 성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서 대중 앞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돌풍이 매섭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최하위였는데 어느덧 9연승을 달리며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독수리 군단의 이유 있는 비상을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발 투수 문동주는 1회 3연속 안타를 얻어맞으며 흔들렸습니다. 2회 만루 상황에서도 실점했습니다. 그래도 6회까지 퀄리티 스타트로 버텨내면서 믿어준 김경문 감독에 보답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타격이 살아났습니다. 문현빈의 솔로포로 분위기를 바꿨고 부진했던 심우준도 3타점 싹쓸이 적시타로 날았습니다. 20년 만에 9연승입니다. 팀 분위기가 사실 너무 좋고 그리고 저희 투수 형들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좋아지고 있는. 선두 한화의 최대 강점은 투수진입니다. 외국인 원투펀치, 혼세와 와이스, 류현진과 문동주까지 19승을 합작하며 강력한 선발진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 단독 선두 김서현이 이끄는 필승조도 뒤를 바칩니다. 팀 자책점이 10개 구단 중 2번째로 낮고 특히 9연승 기간엔 1.95로 완벽했습니다. 김경문 감독의 승부수도 돋보입니다. 지난달 30일 LG전 1할 8푼이던 황영목을 대타로 내세워 짜릿한 2점포로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8연승과 9연승을 일군 지난 한 달 동안의 팀 타율은 2할 8푼 1리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다 실책이 공동 2위로 낮을 정도로 수비 또한 안정적입니다. 지는 법을 잊은 한화. 내일 키움전도 승리를 이어간다면 26년 만에 10연승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At midnight, I blow you all up. If, however, one of you presses the button, I'll let that boat live. We don't all have to die. Give it to me. 악당 조커가 2배의 폭탄을 설치하고 먼저 버튼을 누르는 쪽이 살 수 있다고 선택을 강요합니다. 승객들은 생존이냐 도덕이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집니다. You either die a hero, or you live long enough to see yourself become the villain. 자기를 희생하고 도덕적 선택을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다면 인간다움도 사라집니다.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사실상 모든 게 김문수 후보 손에 달렸습니다. 오늘은 선거 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께 정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덕수 후보도 어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한 후보와의 즉각적인 단일화를 약속했습니다. 누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단일화해야 된다.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최근의 주장은 과거와 많이 달라 보입니다. 김 후보가 후보로 뽑힌 원인 중 상당 부분이 한 후보와의 단일화 약속 때문이라는 점은 외면할 수 없을 겁니다. 80%가 넘는 당원들이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원하는 걸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당원들의 바람을 외면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는 김 후보. 강제 단일화를 추진하려는 지도부, 둘 모두가 낙제점입니다. 대선 패배가 눈앞입니다. 난국을 타개할 주인공은 바로 김 후보입니다. 정치를 왜 시작했는지, 대의라는 게 뭔지 김 후보가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희생이 감동을 낳고 감동이 부활을 이끌어냅니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더 말할 필요조차 없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모든 기준을 여기에 맞추고 대선 승리에 뭐가 필요한 건지 그것만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5월 8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한 명의 의인이었습니다. 맑았던 오늘과 달리 밤부터는 차츰 흐려지면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새벽부터 제주와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이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또 해안가와 산지, 제주도에서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10에서 50mm, 남해안 부근으로는 최고 80mm 이상, 제주도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5도, 대전 13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16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으로는 토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8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